네, 제가 처음으로 김종훈이를 만났을 때 김종훈이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2009년 6월에 저희 장인어른이 다리 수술을 하느라고 지금 봉화병원에 입원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문안 가려고 저와 집사람이 같이 장인어른이 병실에 이제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때 마침 김종훈이 병문안을 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다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일어서지 못해서 이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뽀르라고 달려오더니 누워 계시라고 다리 수술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실장 아빠 빨리 낫고 회복되길 바란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쭉 보니까 김종훈이 아주 그 김일성이를 굉장히 많이 닮은 거로 제 첫 느낌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풍채도 좋고 이 친구가 그리고 또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아버지는 좀 고생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김종훈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쭉 얘기를 하는 과정에 김종훈이가 저를 봤습니다. 저하고 우리 집사람은. 그래서 우리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딸하고 사위다 이렇게 소개를 했고 어디에 다니냐 그러니까 외무성에 다닌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말이 오갔는데 그때 뭐 외교관으로서 우리 당의 외교 정책을 아주 잘 뭐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저는 그 통에 이제 접견자가 됐죠. 사실. 근데 그때는 정말 그 후계자로 임명이 돼서 2009년에 1월부터 이제 후계자로 공식 임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쭉 보게 되면 아주 그때는 정말 예의도 바르고 사람이 정말 괜찮아 보였었는데 오늘날의 김종훈이 될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좀 예의 발랐던 이 청년이었다는 게 좀 믿기지 않는 게 약간 지금 독재자 인지하고는 조금 딴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어른들한테 잘하고 뭐 어디 집에 이렇게 방문해서 앉으시라고 예의도 갖추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모든 게 다 뒤집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합니다. 이 사건, 이거 충격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이 평양 내에서도. 북한의 김정은이 고모부를 처형했습니다.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전격 처형됐습니다. 막한 정치적 야심과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전열히 단죄 기탄하면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저는 정말 한순간에 장성택이라는 사람 뒤에는 장성택 동지라는 그 호칭이 꼭 따라다녔거든요. 전 인민이 좋아했대요. 다 좋아했어요. 딱 장군님 밑에 있는 사람이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더니 지배인이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장성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에 입에 붙지가 않는 거예요. 장성택 동지가 먼저 나갔었는데. 함부로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캄보디아 평양냉면관에 있다 보니까 캄보디아에 있었어? 예. 캄보디아에 있었어요, 저. 그 위험한 동네에 가장 위험한 식당에 있었어요. 예. 문제는 거기서 이제 그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한테 굳이 알려준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상대하는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분들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먼저 소식을 알고 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니네 장성택, 야 김정은 장성택 죽인 거 알아? 뭐 어떻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물어볼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을 가지고 어떻게 해줄지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가 첫 번째 매뉴얼이었고 두 번째는 계속 막 이렇게 장난스럽게 캐묻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그 북한 2인자 있잖아. 야 그거 그 사람 죽었대. 그러면서 2인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한테는 2인자는 없고 우리한테는 일본만 있을 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심각했어요. 네, 저는 이제 평양에 있었는데 대대적으로 이렇게 숙청 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랑 연관된 사람은 엄청 죽어나가고 막 그 뉴스에 나왔어요? 장성택 이렇게 끌려 나가는 걸.
네네네. 그 뉴스에 사진으로 나왔어, 사진. 사진으로 보고 막 그랬는데 그때 막 좀 살벌하기도 했고 근데 주민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또 민심을 쌓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기범조 선발을 할 때마다 신체 검사를 했어요. 어디다 발가벗기고 신체 검사 이런 걸 했는데 그때 당시 장성택이가 숙청되고 나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기범조 관련해서 이런 뭐 신체 검사 이런 거는 그런 김씨일과 연관이 없다. 다 장성택이가 벌인 일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체 검사하는 그 종목에서 여성 검사 이런 게 빠졌어요. 장성택이가 숙청되면서. 아 이런 그거 게또 빠졌어? 있구나. 그게 빠졌어요. 그게 다 장성택이가 만든 거고 장성택이가 별장에 예쁘고 어린 여자들만 다 별장에 부르고 막 그리고 또 더 악당이 돼야 되니까. 그쵸, 자기한테 막 만들어지는 거지. 수긍하지 하면서 않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불만을 이 사람에게 다 다 몰아서 몰았어요. 그렇지. 이건 이게 이 사람도 아니다. 예, 맞아요. 죽을만 했다. 그래서 막 이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이거 원수님이 배짱이 있다고 하더니 좀 이렇게 그 주변에 이런 측근들을 다 없애고 잘했다. 뭔가 이런 민심도 쌓기도 했어요. 저런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네, 저는 그때 당시는 베트남에 있었고요. 제가 거기서 또 장성택이와 또 엮이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나? 제 삼촌이 그때 북한의 연예인, 그러니까 예술인 양성기관 금성학원의 교장이었거든요. 공장이요? 예. 금상학원? 교장이다 나니까 이게 장성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도 고려호텔 만장에 가서 뭐 채영이랑 장성택이랑 3명 앉아서 뭐 새벽까지 술을 먹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그래서 국기가 그때 합해 개혁 당시 제 삼촌이 돌아갔어요. 돌아가다 나니까 그때 제가 외무성이 있다 나니까 장성택이한테 연고를 연 거예요. 부고를 알린 거예요. 한번 와서 그렇게 같이 잘 다니고 했고 뭐 뒤도 봐주고 했으니까 한번 와보시라. 그때 당시 그때 장성택이가 힘이 많이 들어갔댔거든요. 그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까 자기 비서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후에 나중에 베트남에 와서 좋아하는데 이게 완전 불행으로 닥쳐왔거든요. 너 그쪽 라인이구나.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그 처형이 된 다음에 북한에서 국간전 보위성 이런 권멸주가 도착을 해서 자수하라고 독려한 거예요. 장성택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걸 독려하고 그때 대사관이 하나도 못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아니, 당시에는 저 성이 장씨기만 해도 잡혀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였어요. 진짜 떨었어요. 그때는 차관급 한 200명 이상이 다 처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관급 200명 이상이 처형이 되다 나니까 그것도 연자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줄레줄레 딸린 그런 사람들까지 한 10,000명 이상이 아마 처벌이 됐을 겁니다. 김정은이 그 장성택을 처형한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장성택이 김정은의 자금줄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면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부터 수도건설 10만 세대, 평양시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몽땅 행정부가 맡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의 수장이었던 장성택이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장악하고 지휘 관리를 했는데, 근데 이 수도건설을 10만 세대를 이제 일도 세우자고 하니까 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화가 졸실하게 필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민군 총정치국 산하에 있던 강성무역회사, 지금의 54부라고 하는 이 54부를 자기 산하로 끌어왔거든요. 그 이후에 뭐 대건설로 해서 한 1억 달러 정도가 벌어진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이제 수도건설에 써야 된다고 하면서 대건설을 통폐합해가지고 전체 다 자기 산하로 다 끌어왔거든요. 와 이거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살 집을 지금 하나하나 이제 넓혀나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자금줄 들어오는 거는 장성택이한테는 점점 불어나고 이 김정은이 들어가는 돈은 점점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금줄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성택 처형 사건에서 가장 기본 처형 사건의 도화선으로 됐던 그런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번째 이유인데 2013년 6월에 김정은이가 공군 부대를 현지 지도하면서 그때 비행사들의 식사질이 굉장히 낮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했던 최룡해 당시 그 총정치국장인데 그 주변에 수산 부업 기지가 있으면 하나 해가지고 비행사들의 식사질을 높이는데 이제 사용해라라고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사령가 명령으로 이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민군 총정치국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수산 부업 기지에 갔는데 이 수산 부업 기지인 죽은 옛날 총정치국 54부 소속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부로 넘어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놔라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현지에 있는 그런 수산사업소 그런 관계자들이
우린 뭐 상부에서 명령도 받지 못했다. 자, 이거 봐라. 최고사령관 명령이다 하고 들이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못한다. 이거는 최고사령관 명령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갔던 청정국 산하에 있는 군인들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말다툼이 좀 있다가 이제는 몸싸움으로 변했고 몸싸움으로 하다가 이제 이제 흉기를 들고 했는데 그때 뒤에서 이제 몽둥이로 종순이 두 명의 종순이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군인이. 근데 여기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지금 그 행정부를 컨트롤하는 것은 장성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민군 군대와 이제 행정부가 이제 붙은 것인데 지금 민간인이 군인을 때려 죽였어 지금요. 그랬더니 이제 추궁이 들어가죠. 너 왜 빨리 그 군대의 말을 안 들었냐 했더니 그 행정부 담당부관이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1번 동지로부터 명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 1번 동지를 언급을 했어요, 지금요. 1호도 아니고 1번은 뭐예요? 1번 동지는 여기서 누굴까요, 여기서? 1번이에요, 1번. 김정은인가? 김정은만 일이죠. 그렇죠. 여기서 1번 동지는 바로 장성택을 뜻했습니다. 장성택을 뜻했습니다. 감히 북한에서 일자를 붙인다? 이건 선 크게 넘은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시를 해도 장성택 동지가 지시를 안 해서 못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다가 또 넘버원이야. 엄청난 거잖아요, 이거 사실. 이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을 1번 동지라고 칭하겠다 이런 장성택의 혐의가 아마 제일 가슴에 와닿았을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있죠. 박수를 건성건성 치고 짝다리 짚고 이런 거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감정을 좀 자극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으로서도 이건 극형에 처해라 이렇게 된 거 같고 당시에 판결문에 보니까 지금 유현우 대사님이 얘기했던 그 1번 동지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장성택이 제놈에 대한 환상과 우상화를 조장시키려고 끈질기게 책동한 결과 놈이 있던 부서와 산하기관의 아첨분자, 추종분자들이 장성택을 1번 동지라고 쳐주며 어떻게 하나 잘 보이기 위해 당의 지시도 거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니 다들 장성택이 죽었다고는 하는데 정작 본 사람들은 없잖아요. 다들 뭐 봤다는 둥 봤다는 둥. 뭐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 진짜로 대사님 어떻게 된 건지 아시는 게 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장성택이가 죽은 직후에 이제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저희 장인어른이 김종훈과 같이 마식령 스키장 그러니까 개관식 하기 바로 전에 참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간부 몇 명과 함께 그때 뭐 최룡해를 비롯해서 김양권, 뭐 전일춘 이렇게 쭉 갔는데 가서 그날 쭉 돌아보고 저녁에 식사 자리가 있었답니다. 근데 식사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하다가 김종훈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놈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 날이 감에 따라서 놀아가는 꼴이 장모님 살아계실 때 오냐오냐 해줬더니 이제는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똥까지 싸갔다고 이제 접어든다. 그래서 부득불 처리했는데 저놈은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는 놈이기 때문에 총알도 아깝다. 그래서 화형시켜서 사형을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화형?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세 마녀 시대에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저도 그 소리를 듣고 막 닭살이 돋더라고요. 화형이라는 말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제 그 판결문에도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고용하는 자는 이 땅에 묻힐 자격도 없다. 이렇게 썼거든요. 이 땅에 묻힐 자격이 없다가 수사가 아니라 진짜라는데. 아니 즉시 사형은 즉시 집행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현우 대사님 말씀하신 게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 그럼 전일춘 39호 실장이나 그 핵심 간부들한테 모아놓고 거짓말을 한다?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는데 화형을 시켰다 그런다 그러면 그거는 얼마 있다가 다 소문이 돌고 이러면 사실 확인이 되고 굳이 알려고는 안 하겠지만 또 이분들이 알아보면 대충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글쎄 전일춘 실장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화형이 아닌데 화형이라고 허풍을 떨었다 그건 나중에 잘못되면 자기 권위가 실추되는 문제일 수도 속이 안 좋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장성택 처형 때부터 많은 기자들과 전문가들이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 장성택이 말이 고무부지
김정은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인 이유가 고모인 김경희의 존재. 살아있잖아. 건재하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장성택을 죽였다라는 건 김정은이 김경희도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들이 있었어요. 김경희는 아예 제낀 거 아니냐. 그러면 아버지의 사실은 형제를 이렇게 능멸을 한 건 아니냐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그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유대사님 책에서 처음으로 해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경희로부터도 장성택은 마음의 버림을 받았다. 이제 그 이유가 이 책에 등장을 하는데 장성택이 김경희를 무시하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제 장성택의 여성 편력은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구체적인 장소까지 유대사님이 특정을 해놨어요. 만수대 의사당 뒤에 있는 해맞이 식당과 해만식당. 그리고 해당화관 해당가. 내 장성택을 위한 전용 이 파티장이 있었다, 매실이 있었다. 이제 그곳에서 워낙 이 장성택 여성 편력도 심했고 아내였던 김경희가 사실은 자기가 살 수 있는 동아줄이었는데 그걸 이제 무시했던 거죠. 자기가 굉장히 이제 권력에 취해서 권력이 그런 일들이 이제 쌓여서 아내로부터도 이 버림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이 아까 뭐 1번 동지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장성택을 이렇게 진짜 처참하게 처형을 했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친형인 김정철은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김종철이 어릴 때부터 쿤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철은 쿤대장님, 김종훈이는 자군대장님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김종철이가 아무래도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미쳤던 그런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이 그 여성스러운 그런 성격 때문에 좀 그러니까 나약하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싱어송라이터,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인 그 에릭 클린턴 광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악에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이다. 정치에 아예 관심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자기 결격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아편 중독이었거든요. 아편 중독이었거든요. 아편 중독.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게 김정철이 아편 중독이라는 건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뭐 네. 근거가 있어서 그러시나요? 예,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17년 동안을 초가집에서 초가살이를 했거든요. 예, 초가살이를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많이 들었을 것 같네. 많은 사람들을 좀 간부들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2006년 9월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저희 집에 그러니까 초가집에 와서 문을 쾅쾅쾅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두드려서 이게 뭔 소리나 해가지고 너무나도 두드리기 때문에 밖에 나왔습니다. 한 새벽 1시쯤 됐어요. 나왔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있더라고요. 그 밖에 문 앞에. 그러면서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이제 이내 갈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15분 동안 문을 막 두드리더니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다 끝난 줄 알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인 장모가 서로 부엌에 앉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낮에 김종철이가 자기 사무실에 왔대요. 그래서 아편을 좀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호실에서는 아편 다루지 않는다. 그 말을 하니까 외국에서도 다 39호실이 지금 아편 장사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좀 달라고 하면서 띠를 쓰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생산하지 않으니까 진짜 생산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돼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때 그날 저녁에. 근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또 왔어요? 예. 한 10시쯤에서 왕왕왕왕 하고 문을 두드리더라고. 막 문을 부시는 것처럼 두드려요. 거지. 예, 그래서 제가 그때는 장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문을 다 부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열어보니까 좀 빼빼 말랐더라고요. 김종철이가. 여기에 뽀드라지 같은 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이 사람이 저보고 그러니까 약간 술 취한 기분으로 좀 얼굴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보고 당신 누구나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실장 동지 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장 아바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지금 행사에 지금 불러서 갔습니다. 장모님께서. 그러니까 뭐 이젠 안 돌아오겠구나. 뭐 하더니 그다음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난 줄 알았었는데 제가 이제 2017년 5월에 일이 있어서 제가 평양에 출장 갔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무성에 있는 그 친구하고 같이 만나서 이 말 저 말 이야기를 하면서 김종철이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김종철이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국가보위성에서도 김종철이가 아편 중독자라는 걸 사회에 알려지면 안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보위부에서 엄청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발설되지 않도록끔 하기 위해서 국가보위성이 노력했다는 것 자체는 몇몇밖에 모른다. 와, 근데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죠. 진짜 핵폭탄. 그러면 진짜 이거 핵폭탄 책 이제 안 사봐도 안 사봐도 건더기는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더 있어요? 이 책 안에? 이게 또 퍼즐이 맞춰지는 게 이제 정보당국에서 왜 김정철이 아니라 김정은일까와 관련해서 김정철은 우리가 이제 정보당국에서 분석하기로는 성격이 김정은보다 포악하지 않고 굉장히 감정 기복이 크다. 근데 말 못할 건강상의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가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나온다. 우리 정보당국이. 근데 그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정보당국에서도 못 들어간 거야. 거기. 근데 그래요? 알고 봤더니 이제 이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치료를 해줬을 텐데 아편에 중독이 돼 있었다면 이건 북한 당국도 어찌할 바가 없는 거거든요. 해외도 많이 돌아다니고